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로요. 정심은 깜짝 놀라 작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바다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이요. 6년 전에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알면 저를 다시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위험해져요. 정심 이모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잡을 거예요. 제 손으로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가 복수라는 무거운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정심은 황급히 작은 바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너 아직 12살이야. 너 혼자 짊어지면 안 돼. 어른인 이모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작은 바다의 단단한 표정이 잠시 무너졌어요. 큰 눈에 다시 맑은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다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정심의 품에 작은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모, 사실은요. 사실은 무서워요. 정말로요.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해요. 우리 엄마가요. 마지막에 저를 살리신 데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야 해요. 정심은 작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에까지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바다는 자신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복출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만년필 뚜껑을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방으로 가서 잠든 복출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주름이 가득한 얼굴, 새벽바람에 갈라진 입술, 거친 손가락. 6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 늙은 어부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바다의 두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잠든 복출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곧 떠나야 해요. 그렇지만요, 제가 다 끝내고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 작은 속삭임이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러나 잠든 복출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평화롭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들이 어떤 무거운 결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곧 자신의 평화로운 일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복출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백도의 작은 집안에서 한 작은 영혼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혼이 시작하려는 거대한 싸움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어요. 정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작은 바다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12살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웃었고 방과 후에는 부두로 나가 복출의 일을 도왔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만년필 뚜껑을 손에 꼭 쥐고 잠들었고 매일 아침 그것을 다시 베개 밑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백도 마을회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백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빼입은 남자 5명이 내렸어요. 모두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이크를 켜고 마을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부들이 하나둘 일손을 멈추고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어요. 작은 바다도 복출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다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입구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양복 남자들을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남자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동성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어르신들. 저희는 동성개발에서 나왔습니다. 백도 앞바다 어업권을 일괄 매입하러 왔습니다. 가격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양복 남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펼쳤어요. 마을 이장이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가격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시세의 3분의 1에 불과한 헐값이었어요. 백도 어부들이 평생 지켜온 바다를 정말 푼돈에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너무 헐값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그러자 양복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바다 좋아하시네. 어차피 이 섬도 곧 개발 들어갑니다. 그 전에 파시는 게 어르신들에게도 이득이에요. 그 말에 발끈한 늙은 어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양복 남자에게 다가가며 항의하려는 그 순간 다른 양복 남자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그대로 마을회관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을회관 입구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바다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 양복 남자들의 말투, 옷차림, 명함의 디자인, 회사 이름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분노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바다는 정심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단둘이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회사요. 동성개발이요. 그 회사는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정심은 깜짝 놀라 작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를 12살 아이의 입에서 듣는 것이 너무도 낯설었어요. 그러나 작은 바다는 더욱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명함을 봤는데요. 회사 주소가 서울 강남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작은 섬 어업권을 사러 직접 내려왔잖아요. 그 정도 회사면 직원을 보내지 임원이 직접 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분위기가 임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회사 이름이 너무 평범해요. 일부러 흔하게 만든 거예요. 정심의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그녀는 작은 바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모, 저는 일부러 이 사건을 크게 만들 거예요. 신문에까지 제 이름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다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일부러 내 이름을? 작은 바다의 두 눈이 더욱 차갑게 빛났어요. 그 사람이요. 8년 전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면 제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제가 그 사람의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정심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다의 단호한 두 눈을 보며 차마 말리지 못했어요. 이 작은 아이는 이미 결심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회관에 다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작은 바다가 손을 들었어요. 마을 이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바다야, 무슨 일이냐? 작은 바다는 어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복 남자들이 어제 두고 간 그 두꺼운 계약서를 손에 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계약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이 계약서 함정이에요. 첫 번째로요. 여기 어업 면적이 백도 앞바다 면적의 2배로 부풀려져 있어요. 우리가 받을 보상금은 적은데 저들이 가져갈 면적은 2배예요. 두 번째로요. 보상금 산정 공식에서 0이 한 자리 빠져 있어요. 시세가 100억인데 여기는 10억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요.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를 보세요. 본 계약 후 10년간 어민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사인하면 어르신들은 10년 동안 백도 앞바다 근처에도 못 가요.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작은 바다가 짚어준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 모든 함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짚어내지 않았다면 평생 지켜온 바다를 헐값에 빼앗기고도 모르고 사인할 뻔했던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에 떨었고 누군가는 작은 바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은 그 계약서를 들고 곧장 군청과 해양수산부에 신고했습니다. 동성개발의 어업권 매입 시도는 그 자리에서 무산되었어요. 양복 남자들은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백도를 떠났습니다. 작은 바다는 백도의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출에게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출이, 자네 정말 아들 잘 키웠어. 자네 아들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 복출은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너무 어른스러웠던 것입니다. 평소 그가 알던 그 환하게 웃는 작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작은 바다는 정심과 함께 읍내 신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자신이 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자신의 사진까지 찍게 했어요. 며칠 뒤 강원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도 12살 소년 이바다, 거대 자본의 어업권 강탈을 막아내다. 라는 헤드라인이 강원도 전역에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기사를 오려서 마을회관 벽에 자랑스럽게 붙여 놓았습니다. 복출도 그 기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다야. 그런데 왜 굳이 신문에까지 사진을 찍었냐? 너무 부끄럽지 않냐? 복출이 조심스럽게 묻자 작은 바다는 그저 작게 웃을 뿐이었어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요.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라고요. 복출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그 작은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시각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 안, 대한제일그룹 본사 부회장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원도 지역 신문 한 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손가락이 신문에 실린 한 작은 소년의 사진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영문자 뒤 한 글자가 새겨진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화면이 처음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45살의 잘생긴 얼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값비싼 양복. 누가 봐도 성공한 재계의 신사였어요. 그의 이름은 서태준. 대한제일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꼬리에 서서히 떠오른 그 미소는 신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그가 신문 속 작은 바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바다라. 그때 살아남았었군. 8년 만에 신호를 보내는군. 그래, 어디 한번 만나볼까? 태주는 곧장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이 곧바로 들어왔어요.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습니다. 백도라는 작은 섬에 사람을 보내. 이바다라는 아이가 있어. 조용히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조용히 부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신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끌려나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12살짜리 작은 소년이 던진 의도된 미끼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날 밤 백도, 작은 바다는 정심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모, 곧 그 사람들이 와요. 며칠 안에 올 거예요. 저는 백도를 떠나야 해요. 아버지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요. 정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작은 바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 2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준비를 다 마치면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갈게요. 그리고 그때는요,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그 사람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약속해요. 정심은 작은 바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2살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정심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백도의 작은 집안에서는 한 작은 영혼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작은 바다는 그토록 사랑하던 늙은 아버지의 곁을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8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그 거친 손을 떠나 거대한 적과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문 보도가 나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백도 부두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며칠 전 마을회관에 왔던 그 양복 남자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가방이 아니라 금속 케이스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찾는 작은 소녀는 이미 백도를 떠난 후였어요. 같은 날 첫 새벽 작은 바다는 정심과 함께 백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게요. 복출이 잠에서 깬 것은 그날 아침 6시쯤이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작은 바다의 아침밥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바다의 방문이 평소와 달리 활짝 열려 있었어요. 복출은 의아한 마음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작은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이불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놓여 있었어요. 복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바다가 또박또박 적은 글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8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떠나요. 절대로 저를 찾지 마세요. 무사히 돌아올게요. 정말로요. 사랑해요. 아버지의 아들 받아올림. 복출의 거친 손가락이 그 종이 위에서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그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그의 가슴에 박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났다. 자신을 두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8년 동안 매일 새벽 아침밥을 차려주고 매일 밤 함께 잠들었던 그 작은 아들이 복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는 빈 침대 위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이 아버지를 두고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이놈아. 복출의 통곡 소리가 작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거친 어깨가 흔들리고 굵은 눈물이 빈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30년 전 아내와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8년 동안 자신을 살게 해주었던 그 작은 생명까지 또다시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심이 황급히 복출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심은 통곡하는 복출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진실을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작은 바다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복출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저 그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복출이 흐느끼며 정심에게 매달렸어요. 정심이, 우리 바다가 어디로 간 거요? 우리 바다가 왜 떠난 거요? 정심이는 알지 않냐? 자네는 우리 바다가 어디 갔는지 알지 않냐? 정심은 차마 복출의 두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복출 씨, 바다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 아이는 약속한 건 꼭 지키는 아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출은 그 말을 듣고도 오랫동안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백도에 들이닥친 양복 남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바다의 행방을 묻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복출이가 키우던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양복 남자들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복출의 집에까지 들이닥쳤어요.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다라는 아이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복출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그는 양복 남자들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찾아주시오. 우리 바다를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오. 양복 남자들은 복출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낡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바다가 쓰던 침대를 뒤집어 엎고 옷장을 열어 그 안의 모든 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복출은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한 양복 남자가 부두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향한 곳은 복출의 낡은 어선 복순호였습니다. 복순호는 복출에게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30년 동안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바다와 함께 매일 새벽 푸른 바다를 가르던 그 소중한 배였습니다. 복출의 두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어요. 그는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부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정심이 마을 어른 몇 명과 함께
부두에 도착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양복 남자에게서 휘발유통을 빼앗았고 다른 어부들이 그를 부두에서 밀어냈습니다. 양복 남자들은 결국 분을 사귀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는 길에 그들 중 하나가 복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 남자는 복출의 무릎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어요. 평생 그를 괴롭혀왔던 비 오는 날이면 시큰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무릎이었습니다. 복출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양복 남자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시 만나면 알릴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도 못 살 줄 알아라. 양복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백도를 떠났어요. 복출은 부두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복출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배를 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 보조기를 차고 절뚝이며 그는 매일 새벽 빈 부두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동쪽 수평선을 향해 혼잣말을 했어요. 내 새끼야, 잘 있는 거지?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이. 매일 밤 그는 작은 바다가 쓰던 침대 옆에 앉아 빈 이불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체온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그는 종종 흐느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정심은 매주 한 번씩 복출의 집을 찾아왔어요. 복출은 그녀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매달렸습니다. 정심이, 우리 바다 소식 없냐? 아무 소식이라도 좋다. 정심은 그때마다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가슴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강릉의 한 작은 한옥. 정심의 사촌 언니가 비워둔 방 한 칸에서 작은 바다는 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검정고시 책을 펼쳐놓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12살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는 어른도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심은 옛 기자, 동료를 통해 대한제일그룹의 모든 자료를 비밀리에 모아 작은 바다에게 전달했어요. 회장 서동훈의 일정표, 측근 명단, 회사 내부 보고서의 흐름까지. 작은 바다는 그 모든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며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만년필 뚜껑을 손에 꼭 쥐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준비해야 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백도에서는 복출이 매일 무릎을 절며 빈 부두로 나갔고 강릉에서는 작은 바다가 매일 밤 책을 파고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간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 가지 약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어요. 어느 저녁 복출은 마을 노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바다가 남긴 편지를 꺼내 펴보였어요. 우리 바다가 곧 돌아올 거요. 큰일 마치고 돌아온다고 약속했은께. 마을 노인 한 명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복출이, 그 아이가 정말 돌아올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복출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새끼는 약속을 안 어겨. 꼭 돌아올 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복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단단히 주먹을 쥐었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25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바다가 백도를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있었어요. 12살이던 그는 이제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고 대한제일그룹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두었어요.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회장 서동훈이 매년 봄마다 강원도 동해의 작은 위령비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8년 전 요트 사고로 잃은 아들 부부와 손주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회장이 혼자 그곳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바다는 바로 그 자리를 자신의 첫 번째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강원도 동해의 작은 언덕 위, 바람이 잔잔한 봄날이었어요. 위령비 앞에 한 늙은 신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72살의 회장 서동훈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두 어깨는 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위령비 앞에 흰 국화를 내려놓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 14살 정도의 소년이 작은 손에 들꽃 한 송이를 쥔 채 위령비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회장의 옆에 다가와 자신의 들꽃을 위령비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그 들꽃은 보라색 작은 야생화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꽃을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어요. 그의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내 손주가 가장 좋아하던 꽃인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잃은 어린 손주가 가장 좋아하던 꽃, 어린 손주가 매일 마당에서 꺾어와 엄마에게 주던 그 꽃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은 바다는 차분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8년 전에 가족을 잃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그 한마디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큰 눈에서 어딘가 익숙한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느꼈어요. 죽은 자신의 아들을 닮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작은 바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바다입니다. 어부의 아들 이바다입니다. 그날 위령비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 수 없는 끌림에 작은 바다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작은 바다의 비범한 통찰력에 회장은 거듭 놀랐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작은 바다를 본사로 데려가 자신의 가장 어린 비서로 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14살의 작은 바다는 마침내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합법적인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대한제일그룹 본사. 그 27층 높은 곳에 회장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푹신한 회색 카펫이 깔려 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비서실에 어느 날부터인가 가장 어린 비서 한 명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를 입고 작은 가죽 가방을 손에 든 14살 소년. 이바다였어요. 비서실의 다른 어른 비서들은 처음에는 그를 보고 모두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결국 노망이 나신 거라고, 어디서 데려온 어린아이를 비서실에 둔다고. 임원진들은 회의실에서 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작은 바다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장 서동훈이 그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작은 바다는 그런 시선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회장의 일정표를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고 회의 자료를 챙기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다가 처리하는 일은 어른 비서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도 실수가 없었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비서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작은 바다의 진짜 목표는 비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회장의 일정표를 받아들 때마다 그 안에 모든 글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그 일정을 누가 짰는지까지요. 어느 날 작은 바다는 다음 주 일정표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부산의 한 협력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작은 바다는 그날의 동선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부산 그 길목에서 작은 도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본사 데이터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짠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부회장 서태준이었습니다. 작은 바다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이 그 시간 그 길을 지나도록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정을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망설임 없이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 서동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작은 바다가 들어오자 그는 안경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다음 주 부산 일정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일정은 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작은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작은 바다는 그저 단호한 두 눈으로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작은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냥 가시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작은 바다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작은 소년의 두 눈에는 어른도 갖기 힘든 단단한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정을 취소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산의 그 길목에서 정말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공사 중 갑작스러운 토사 붕괴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 시간 그 길을 지나던 차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회장 서동우는 그 뉴스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책상 옆에 서 있는 작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 처음으로 무거운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어요. 바다야,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작은 바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입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회장은 작은 바다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를 옆에 두고 싶어 했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100도, 무릎 보조기를 찬 복출이 절뚝이며 빈 어선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어망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망이 아니라 멀리 동쪽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바닷물 위에 붉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복출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새끼야, 어디서 뭐하고 있냐? 어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이. 부두 한쪽에서 정심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복출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굽은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복출이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심이, 그 어린 게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추운 데서 자는 건 아니지, 아픈 데는 없는 거지. 정심은 차마 복출을 마주보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정말로요. 서울 본사로 다시 돌아온 어느 야근하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회장의 다음 주 자료를 정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비서실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작은 바다가 복도를 지나 서류실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부회장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회장 서태준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약을 천천히 바꿔치기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회장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알겠지. 실수하지 마. 작은 바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는 침착했습니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부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몇 분 더 이어졌어요. 작은 바다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바다는 회장실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약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짐작이 맞았어요. 약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약을 조금씩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작은 바다는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진짜 약으로 슬쩍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본사 화장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만년필 뚜껑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위에서 만년필 뚜껑의 영문자 D 한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어요. 작은 바다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두 눈에 처음으로 맑은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며칠 후, 부회장 서태준이 작은 바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작은 바다는 침착한 걸음으로 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부회장은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작은 바다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가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너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 됐지. 그런데 어딘가 익숙해. 어디서 본 것 같아. 너 어디 출신이냐? 작은 바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원도 작은 섬 출신입니다. 어부의 아들입니다. 부회장 태준의 한쪽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더욱 가까이 작은 바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강원도 어디? 어느 섬이냐? 작은 바다는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백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그 순간 부회장 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백도라는 두 글자가 그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었어요. 그는 입속으로 작게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백도, 백도라.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작은 바다의 차가운 두 눈과 부회장의 의심으로 가득 찬 두 눈이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부회장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아이의 두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른도 두렵게 만드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사무실을 나간 뒤 부회장 태주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어린 비서, 신원을 다시 조사해. 모조리. 출생부터 학적까지 단 한 줄도 놓치지 마.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다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강릉에서 보낸 2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해도 그저 평범한 어부의 양자라는 결과만 나올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백도, 복출이 마을회관 앞에 모여 앉은 마을 노인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바다가 곧 돌아올 거요. 큰일 마치고 돌아온다고 약속했은께. 내 새끼는 약속을 안 어기는 놈이여.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출이, 그 아이가 정말 돌아올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복출은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내 새끼는 꼭 돌아와. 꼭.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복출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힘을 주어 주먹을 쥐었어요. 다시 서울 본사. 회장 서동우는 어느 날 서류를 보다가 옆에 서 있는 작은 바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닮았어. 누군가와 닮았어. 내 아들 민혁이를 닮았어. 그러나 회장은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늙은이의 헛된 환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진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정심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마지막 카드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8년 전 해경 원본 보고서, 부회장 서태준이 8년 전 어떤 회사로부터 폭파 부품을 구매한 영수증, 사본, 동성개발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어느 깊은 밤 작은 바다는 회장실의 작은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8년 전 죽은 회장의 외아들 서민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사촌 동생 태준이 자꾸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아버지께 모두 보고드려야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작은 바다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살인 동기의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날 밤 작은 바다의 휴대폰에 정심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다야, 내일이 임시 주주총회야. 모든 카드를 펼쳐. 우리도 서울로 간다. 아버지가 직접 가시겠다고 하셔. 작은 바다는 그 메시지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만년필 뚜껑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가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만나요. 정말로 8년 만이에요.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부회장 서태준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넥타이를 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시각, 각자의 거울 앞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8년의 인내를 끝내기 위해서였고, 또 한 사람은 8년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한제일그룹 본사 27층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형회의 탁자 주변에 임원진 30여 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회의장 정면에 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부회장 서태준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자리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뒤를 이어 회장 서동훈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회장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어딘가 멍해 보였어요. 사실 그 모습은 부회장 태준이 미리 만들어낸 그림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이미 회장의 약을 또 한 번 바꿔치기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는 회장이 오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부회장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임원진 모두를 천천히 둘러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이유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최근 너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정상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준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정신감정서 한 부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주치의가 작성한 위조된 정신감정서였어요. 그가 그것을 임원진에게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정신감정서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명예퇴임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진의 절반은 동요했고 또 다른 절반은 이미 태준의 측근으로 표를 모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명백히 태준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회장 서동훈은 그저 자리에 앉아 멍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원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입꼬리에 떠올랐던 미소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가 막 다음 말을 이어가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장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임원진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14살 비서 이바다가 마이크 한 대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작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순간 태준의 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그날 흔들리는 요트 갑판 위에서 식기 보관함 작은 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작은 아이의 두 눈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14살 소년의 두 눈과 정확히 겹쳐졌어요. 태준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너, 설마. 태준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가볍게 휘청였어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바다는 그런 태준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동해 요트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장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작은 바다는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고 손에 든 가방에서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8년 전 혜경이 작성한 원본 보고서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8년 전 그 요트 사고는 단순한 침몰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혜경의 원본 보고서에는 엔진실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폭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한 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며칠 뒤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임원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바다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한 장의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8년 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 한 사람이 폭파 부품을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회사 이름은 가짜로 되어 있지만 그 부품의 운송 경로를 추적하면 그 부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차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바다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동성개발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동성개발이라는 회사. 강원도 작은 선백도의 어업권을 헐값에 사려 했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자금 흐름도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임원진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회장 서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네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어요. 네 번째 자료입니다. 이것은 8년 전 돌아가신 회장님의 외아들 서민혁 사장님의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사촌 동생 태준이 자꾸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아버지께 모두 보고드려야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일기장을 본 회장 서동훈의 두 눈에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들의 글씨를 본 늙은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다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 다섯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휴대폰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장의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약을 천천히 바꿔치기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회장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알겠지. 실수하지 마. 그 목소리는 명백히 부회장 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의 임원진 모두의 입이 벌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던 회장 서동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두 발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임원진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또렷이 살아있소. 서태준, 자네가 한 일을 모두 들었네. 자네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네. 태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바다는 그제야 마지막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직접 손으로 그린 한 남자의 얼굴 그림이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양복 차림의 청년. 그 얼굴은 8년 전 흔들리는 요트 갑판 위에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속 사람을 알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임원진이 동시에 부회장 서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명백히 그였어요.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무릎 보조기를 찬 채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옆에는 보건소 간호사 정심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복출이었어요. 8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작은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늙은 어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또 한 줄기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다도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작은 바다는 회장 서동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만년필 뚜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장의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회장의 두 눈이 그 만년필 뚜껑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뚜껑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8년 전 자신의 죽은 외아들이 평생 지니고 다니던 그 만년필의 뚜껑이었습니다. 그가 갓난아기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그 만년필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작은 바다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죽은 아들 민혁의 얼굴 윤곽이 손주의 얼굴 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을요. 작은 바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8년 전 그날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식기 보관함에 숨기시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아남은 손주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부회장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형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어. 너 같은 게 살아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어. 이 한마디로 그가 8년 동안 쌓아온 신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태주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의장 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작은 바다가 그의 앞에 천천히 막아섰어요. 작은 바다의 두 눈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년 동안 당신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 저는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당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당신을 무너뜨렸어요. 태주는 절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 서동훈이 무너지듯 자리에서 일어나 14살 손주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작은 바다는 회장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향한 곳은 회의장 뒷문 앞에 서 있는 늙은 어부 한복출이었습니다. 작은 바다는 복출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복출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작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거친 어깨가 흔들리며 굵은 눈물이 작은 바다의 정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살아있었구나. 우리 새끼가 살아있었구나. 그 모습을 본 회장 서동훈이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거친 늙은 어부 한복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재벌의 회장이 작은 섬의 가난한 어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회장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손주를 8년 동안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8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대한제일그룹 부회장 서태준의 살인 음모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8년 전 단순 사고로 알려졌던 동해 요트 사고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한때 재계의 신사로 칭송받던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가 보는 앞에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회장 서태준은 살인 교사, 사문서 위조, 그리고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그 판결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었어요. 그는 차가운 교도소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에게 매수되었던 회장의 주치의도 8년 전 위조 보고서 작성에 가담했던 옛 해경 관계자들도 모두 줄줄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였던 동성개발은 그날로 해체되었습니다. 백도 어민들의 어업권은 마을에 완전히 반환되었어요. 백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두에 모여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들의 바다를 지켜낸 것이었어요. 한때 재계의 신사로 불리며 모두에게 칭송받던 부회장 서태준은 차가운 교도소 감방 안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면회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가 그토록 욕심내던 회장 자리도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 그를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차가운 감방 벽을 마주한 채 자신이 무너뜨린 모든 것을 떠올리며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회장 서동훈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복출과 작은 바다 그리고 정심을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8년 동안 잃었던 손주를 되찾은 기쁨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고마움을요. 회장은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복출을 앉히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복출 어르신, 저는 8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주를 어르신 덕분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드리고 싶습니다. 거액의 보상금과 서울 한복판에 좋은 저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의 명예 후계자 자리도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복출은 한참을 말없이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거친 두 눈에 단단한 결심이 떠올라 있었어요. 복출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복출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새끼는 바다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바다 냄새 맡으며 바닷바람 쐬며 갈매기랑 같이 자란 아이예요. 내 새끼는 바다로 다시 데려가야 합니다. 회장님도 시간 나실 때 가끔 백도에 놀러 오십시오. 거기서 손주랑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 새끼에게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회장 서동훈은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늙은 어부 앞에서는 그 어떤 돈도 어떤 권력도 통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출에 거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무릎 수술만큼은 제가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심 선생님께는 백도 보건소장 자리를 정식으로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출은 그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는 평생 그를 괴롭혀왔던 무릎의 정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을 마친 후 복출은 더 이상 절뚝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심도 정식으로 백도 보건소장이 되었어요. 평생 작은 보건소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녀에게 마침내 어울리는 자리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백도 마을 한복판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흰 천막을 치고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복출과 오정심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국 마음을 모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늦은 혼인을 올린 날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두 외로운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었어요. 복출은 어색한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정심은 머리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꽂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두 사람을 보며 모두 눈물을 훔쳤어요. 그 결혼식 한가운데에 작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14살이 된 그는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사회를 보던 마을 이장이 작은 바다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작은 바다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정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로요. 정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평생 누구의 어머니도 되어본 적이 없던 그녀였어요. 그런 그녀가 마침내 한 작은 아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심은 작은 바다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흐느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작은 바다는 회장 서동훈의 도움으로 서울의 가장 좋은 명문학교에 입학했어요. 평일에는 서울에서 공부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백도로 돌아왔습니다. 백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부두로 달려가 복출의 새로 단장한 어선 복순호 2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이 사비로 마련해준 복출의 첫 번째 새 어선이었습니다. 회장 서동훈도 한 달에 한 번씩 백도를 찾아왔어요. 평생 거대한 회사를 이끌며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평생 양복을 벗어본 적이 없던 그였어요. 그런 그가 백도에서는 헐렁한 셔츠 하나를 입고 복출과 함께 어선 위에서 그물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점차 백도의 푸른 바다와 거친 바닷바람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여름의 새벽이었어요. 멸치잡이가 한창이던 그날 복출의 새 어선 복순호 2호가 백도 부두를 천천히 떠나 푸른 동해 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키를 잡은 사람은 한복출이었어요. 그의 옆자리에는 14살 소년 이바다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함께 어망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그물을 잡아당기던 작은 바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출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두 눈에는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바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어른이 되면
다시 백도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복출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친 손으로 작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던 사람처럼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거친 주름이 가득한 얼굴 위로 따뜻한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래, 내 새끼야.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평생, 평생토록. 작은 바다의 두 눈에도 맑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깊고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황금빛 새벽 햇살이 푸른 동해 위에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늙은 어부와 14살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물을 함께 끌어당겼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한 마리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천천히 날아왔어요. 작은 바다는 8년 전 처음 어선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작은 손을 들어 그 갈매기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갈매기야 안녕. 갈매기야 안녕. 그 모습을 본 복출의 두 눈에서 따뜻한 한 줄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8년 전 그날 자신의 거친 손에 작은 손을 살며시 얹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14살 소년이 되어 자신의 옆에서 갈매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가슴 속에 천천히 새겨졌어요. 바다는요, 정말 많은 것을 삼킵니다. 거센 파도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해요. 30년 전 복출은 그 바다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8년 전 작은 바다는 그 바다에 엄마와 아빠를 잃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바다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가끔은 가장 귀한 것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빈 부두에서 바다를 향해 절을 올리던 한 늙은 어부에게 그 바다는 8년 전 새벽 어느 날 작은 생명 하나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은 8년 동안 늙은 어부의 가슴에 새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요,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요, 함께 견뎌낸 시간으로, 함께 흘린 눈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한복출과 이 바다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8년이라는 그 깊은 시간 속에서 진짜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백도의 작은 부두에서는 한 늙은 어부와 한 14살 소년이 함께 어선을 띄우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어선은 푸른 동해 위로 천천히 나아가고 그 위로 황금빛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보건소장이 된 정심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바다는 많은 것을 삼키지만 가끔은 가장 귀한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백도의 그 작은 어선 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